자, 민간 개발 보는데, 자, 이 개발 주체에 따른 개발 방식이죠. 자, 이 공영 개발과 뭐가 나오죠, 지금? 이 민간 개발인데, 공영 개발은 우리 정책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요걸 뭐다? 직접 개입을 하잖아요. 이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공영 개발. 예? 그래서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데 무슨 방식? 공영 개발은 수용 방식. 예? 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 시행자 간의 보상액이 적죠. 예? 그래서 갈등이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민간 개발 방식을 출제하죠. 올해 또 시험 문제는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민간 개발 방식. 민간 개발 방식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민간 개발 방식에 뭐가 있어요? 자체 개발. 자, 여러분, 요 자체 개발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아요. 뭐 5층짜리 건물 짓는다 이럴 때는요, 토지 소유자 본인이 개발해. 그래서 본인이 개발할 때는 토지 가진 사람이 개발하니까 토지 소유 주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주체 다 토지 소유자고, 또 개발 사업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다 귀속이 돼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요, 본인이 직접 개발하면요, 개발 사업 시행의 속도는 빨라요. 장점이죠. 그런데 뭐다?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고,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 규모가 클 때는 본인이 직접 개발하기 어렵잖아요. 그때는 누가 개발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와 누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죠. 이것을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공사비, 여러분이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 공사비를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일부인 뭘로?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 있겠죠. 시험 문제는 공사비 대물 변제용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출제한다? 출제할 때는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를 하죠. 시험 문제는. 자, 등가 교환 방식은 누가 제공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뭐를 제공한다? 토지를 제공하는데, 뭐는? 사업비.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자금, 공사비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개입을 한다?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개발업자는 뭐를 투입을 한다? 우리는 공사비가 없다, 토지 소유자가 없으니까 공사비인 뭐를? 건축 자금을 투입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토지에 이제 건물 짓잖아요. 그러면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완공이 된 이 건물에 있어서 토지 건물 이제 요 지분, 완공된 이 토지 건물의 토지 건물의 지분을 뭐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과 개발업자의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나누어 갖는 방식의 지분을. 그러니까 지분, 뭐에 따라? 그 기여도에 따라, 요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이 무슨 방식? 등가 교환 방식. 자, 그리고 분양금, 여러분이 또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고요, 이 분양 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분양금을 가지고 뭐를 지급하겠다? 공사비. 이것은요,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이 기업이 많이 행하는 방식이고, 또 여러분 요즘에 조합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조합원인 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하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조합 아파트 개발은 조합원인 투자자. 그래서 자금 조달 주체는 누구다? 조합원 투자자. 투자자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투자자고 토지 소유 주체와 사업 시행 주체는 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투자자 모집해 자금 조달 여기는 투자자가 하는 거고요. 자,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한다? 요걸 출제를 하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사업 위탁형,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 우리가 나오는데, 자, 시험에 나올 때는요, 요 용어 나올 때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사업 위탁형, 위탁하는 거죠.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누구에게? 개발업자에게 위탁 대행을 해요. 그럼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시행 대행에 따른 뭐를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에요. 개발업자는 이때. 그럼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다.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냐면 토지 소유자의 명의. 그래서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누구의 개발업자의 주선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조달을 하는데, 개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완공 후에 분양 임대료는 전반적인 개발 사업은 누가 담당한다? 개발업자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의 주체는 이건 누구다? 개발업자가 된다. 주의해야 돼. 개발 사업 시행 주체는 개발업자가 된다는 거 주의해 두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분은 어떻게 돼요? 개발 사업에 대한 지분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어떻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대행에 따른 수수료만 받으니까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100% 귀속. 네? 토지 소유자에게 100% 귀속이 돼요. 자, 작년에 뭐를 출제했어요? 신탁에서 2문제나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작년에 여기서 2문제가 출제했어요. 2문제. 예? 뭐 개념을 알면 뭐 쉽게 구하는데, 작년에 출제를 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뭐라고 해? 개발 사업을 위탁하는 사람이에요. 토지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는 땅은 있는데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전문성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개발 사업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토지를 믿고 맡겨야겠지. 뭐 약정, 신탁회사와 토지 소유자는 뭐 약정을 맺죠. 뭐 20년. 그래서 신탁회사, 신탁사인데, 요거 신탁사는 뭐다? 신탁회사, 신탁사는 신탁을 맡는 수탁자야. 그러면 뭐를, 이제 신탁회사는 뭐를 발행을 하죠?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를 해주겠죠. 자, 이때 그러면은 시험 문제 작년 여기서 정답도 하나 물었어요. 여러분, 개발 사업이,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누가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뭐 해줘야 돼? 이전. 여기서 작년에 정답을 하나 물었어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출제했거든요.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한다? 이전한다. 그게 작년 2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 정답. 키워드만 알면 하나 맞추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받은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 아닙니다. 개발사업은 누구? 신탁회사. 개발업자죠. 그러면 신탁회사는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의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둘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누가 조달? 신탁회사가 조달하고 또 개발사업의 시행의 주체로 누구다? 신탁회사가 되죠. 그리고 수익증권 가진 사람,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뭐는 신탁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은 귀속이 돼. 근데 수익증권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구야?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또는 신탁자인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주의를 해야 될 건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서 뭐를? 수수료만을 받아요. 신탁회사. 그럼 신탁기간이 끝나면은 토지와 건물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신탁 작년에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의를 해두시고 또 28회 시험 요 두 개의 개념 묻는 문제 출제를 했었죠. 자, 또 26회도 또 정답은 여기서 물었고, 자, 여러분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죠. 이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회사 중에서 어느 하나의 회사를 대표 회사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별도로 연합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장점은 뭐냐?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요, 이 출자하는 컨소시엄 출자하는 회사 간에 뭐가 어렵다? 이해 조정이 어렵다. 그래서 책임 회피 형상도 나타나고 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 보면 또 표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원래 민간 개발 방식이 중요한데 그러면 또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 개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여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나오는 것은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다 B부터. B는 뭐다? 거기 보면 빌드. 빌드는 뭐죠? 민간 투자니까 민간의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을 하죠. 그럼 준공을 했어요. 빌드는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누구? 준공을 해서 그 소유권을 누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에 이전시켜서 귀속을 해. T. 그리고 어떻게 돼? 약정한 기간이 있죠. 민간 자금 투자했으니까 약정한 게 20년이다. 그럼 우리가 협약에서 정한 그 기간 내에는 뭐를 가진다?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져서 누가? 민간 개발 사업자 운영권을 가져서 뭐를 이용료 수수료를 가지고 뭐를 우리는 수익을 내는 방식 BTO라고 해요. BTO. BTO는요. 특히 도로라든지 항만 등에 있어서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죠. 준공을 하고요. 민간 사업자가 뭐를 가지고 있다? 우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이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서 비용을 회수를 해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약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BOT 이런 거는. 자, 그리고 BT 준공에서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시키고요. 또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민간 사업자는 뭐를? 그걸 임대를 해줘. 임대를 누구한테 해준다? 공공에 임대를 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뭐를 받아?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거. BTL. 자, 군인, 아파트, 기숙사, 우리 강당, 이런 걸 지을 때 많이 활용하는 게 요거, BTL. 자, 올해 시험에 BTO, BTL 중요합니다.
시험에 BOO가 있거든요. 이때 O는 뭐다? 오운. 그러니까 준공을 해서 누가? 민간 사업자가 오운,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또 뭐도 가지고 있다? 아프레이트, 시설관리 운영권도 가지는 방식. 자, 요 네 가지 용어 중에 원래 중요한 것은 BTL, BTO 요거 상당히 우리 많이 출제하거든요. 좀 주의해 주시고 올해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모르는데 작년에는 여기서 두 문제 내니까 올해는 이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하여튼 여기서 출제 민간 개발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책 이론에서 배운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요즘 뭐만 출제하고 있어요? 개념. 예? 그래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보전을 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에 따르는 손실을 보니까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해서 이것을 개발 가능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시장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손실의 보상을 받는 제도, 이 개념을 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책 이론과 관련해서 TDR은 개념을 출제한다는 거. 그래서 개념 확인만 해두시면 돼요. 원래. 자, 관리로 갑니다. 142페이지에. 자, 이 소유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관리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관리는 원래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하여튼 올해 시험은 관리 주체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교재에 그 143페이지 보시면은 관리 주체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이쪽이 좀 중요하다. 자,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을 크게 뭘로 나눈다? 자가를 다른 말로 자기관리, 직접관리 또는 자치관리, 지경관리. 이렇게 시험 문제 보면 말을 막 바꿔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용어로 출제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2년 전에 직접으로 출제를 했었죠. 또 자기로도 출제하고 23년엔 자치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위탁. 위탁 관리는 또 뭐죠? 외주 관리, 간접 관리 또는 전문 관리. 그리고 혼합 관리. 자, 시험 문제 정답은 어디서 물어요? 당연히 장단점에서 묻죠. 자, 여러분 가장 오래된 정통적 관리 방식이 자가관리인데 이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을 하죠. 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 항상 장단점인데, 자, 장단점에서 자가관리의 장점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지시 및 지휘 통제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요거죠.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또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자가관리원들의 부동산 설계의 애호 정신도 높아요. 단점은요, 관리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쉽다. 또 관리 업무에 대한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 또 인건비가 한두 명이 자가관리를 두다 보니까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도 있는 단점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정이잖아요. 예? 한국인 하면 정. 정 때문에 임대료 경쟁이 쉽지가 않다는 단점도 있어요. 자, 위탁관리는 대규모 건물, 빌딩의 관리를 하는데, 자, 여러분 전문 업체에 뭐 한다? 입찰 경쟁을 통해서 관리 비용을 적게 써낸 업체에게 낙찰이 되니까 관리 비용이 뭐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 업체가 관리하니까 전문적이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면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도 있고, 또 전문 업체가 관리하니까 소유주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또 관리 업무에 대한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요,
전문 업체가 관리하니까 기밀 유지, 보안 관리는 뭐다? 곤란하다는 단점. 자가 관리 비교해야 돼요. 또 위탁 관리원의 부동산 설비 애호 정신도 낮고, 또 어떻게 돼? 위탁 관리 요원들의 인사 이동이 심하다. 자주 바뀌면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도 있어요. 이런 것은 단점이죠. 단점. 자, 그리고 또 관련해서 혼합 관리는 뭘로 간다? 자가 관리에서 뭘로 간다?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과도기적 관리거든요. 유용하다. 그리고 자가 관리는 뭐죠? 이 지시 및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위탁 관리 편의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예? 단점은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 요게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분명으로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분명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분 위탁이다. 혼합 관리는 부분 위탁. 자, 그러기 때문에 또 뭐가 발생한다? 네? 부분 위탁 방식이죠. 자, 자가 관리용과 위탁 관리용의 어떻게 돼? 충돌이 발생하면은 또 어떻게 돼? 조정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양 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책임 소재 불분명, 요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 제일 많이 정답으로 묻습니다. 주의해 두시고, 작년에는 뭐를 출제를 했어요? 우리는 자산관리, 시설관리, 요거 출제했죠. 전문가적 영역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무슨 관리? 소극적인 관리. 어떤 관리죠? 여러분, 건물 청소한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한다. 건물의 각종 기계, 기구, 설비, 운전, 보수 관리하는 거 있죠? 요거 관리하는 거. 전부 요거에 속하죠. 그리고 방범, 방제 등의 안전 대책과 관리하는 보안 관리. 이런 건 다 시설 관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것보다 높은 관리가 자산이죠.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재산,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무슨 관리? 요거는 적극적 관리. 자,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리모델링 결정, 재개발 결정, 재건축 결정, 뭐 이런 거. 그리고 투자에 따르는 위험 관리라든지, 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있어서의 관리,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금 조달 업무 관리라든지, 이런 건 전부 어디 속한다? 자산관리. 작년 시험에 자산관리 출제했어요. 자산관리 있죠? 거기 뭐 아까 포트폴리오 관리, 뭐 이런 거 재개발 결정, 뭐 투자의 위험 관리, 이런 거 주어질 거 어딜 관리냐 물었어요. 자산관리. 점수를 주려고 물었죠, 아예. 자, 그래서 작년에는 자산관리가 냈기 때문에 올해는 관리 주체가 중요하다. 이거 좀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145페이지에 임대차 활동을 보면은, 자, 이 임차인을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가능, 잠재 매상고를 기준,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자의 목적에 맞는 적합성을 기준으로 임차자를 선정해요. 임차자를 선정하면 임차자의 권리와 임대자의 의무 관계를 나타내는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돼. 쓸 때 뭐를 적용하죠? 언제 임대료를 납입할 것이냐, 또 임대료 얼마나 낼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이 임대료를 결정할 때 임대차 유형을 보면은, 우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다? 총 임대료를 납부하죠.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게 총 임대료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 경비는 협상에서 결정하는 게 순임대료인데, 자, 시험 문제 작년에 또 계산 문제 출제한 걸 뭐를 출제했다?
비율 임대차. 요걸 출제했죠, 작년에. 우리 시험 문제는 계속 비율 임대차잖아요. 상가, 점포 등에 뭐에 적용한다?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뭘로 지불한다? 임대료 지불하는데 총 수입 얼마까지는 임대료 얼마 주겠다? 기본 임대료가 있고 총 수입 얼마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뭘 주겠다? 임대료 주겠다. 작년에 요거 계산하는 거, 기본 임대료 요거 계산하는 거 출제를 했어요. 작년 시험. 계산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문제 조건에 따라 그래 해주면 돼요. 자, 비율 임대차 작년에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146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의 유지 활동인데, 자, 건물을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일상적 유지 활동도 있고 예방적이 중요하죠. 자, 사전에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하고 또 수리하는 사전적인 유지 활동으로서 가장 중요하고요. 대응은 사후야, 사후.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유지활동이죠. 사후는 대응적이고요. 사전적은 뭐다? 예방적. 그래서 사전적인 예방적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험 관련해서 요즘 우리나라는 이 화재 보험이 대표적인데 외국은 지진 많이 있는 국가는요, 임대료 손실 보험도 있어요. 자, 건물의 지진과 같은 이런 재해 사고 이후에 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요, 임차자로부터 임대를 못 받아서 문제가 돼. 왜? 대출을 받은 원리금도 갚아야 되고 또 각종 세금도 내야 되는데 못 갚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것을 어떻게 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이거 임대료 손실보험입니다. 자, 이런 게 있으면 좋죠. 지진 많이 있는 국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런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무슨 보험? 우리나라는 화재 보험. 요즘 아파트 풀려면 얼마 줘요? 화재보험 가입. 아파트 가입을 했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서 전체인데, 전에 우리 친구 밑에 집에서 불났는데 친구 위에는요, 뿌리니까 뭐 가전제품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가전제품 다 못 쓰게 됐어. 물을 뿌린데. 근데 손에는 한 1억 바닥 하고 하는데 문제는 보상은 얼마? 3천만 원. 밑에 사람 보고 해달라 하니까 해주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소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좀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상액이. 자, 그 다음에 건물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수명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평가론에서 우리 물리적 내용연수, 기능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는 우리 뒤에 가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 건물의 생애 주기를 보시면은 건물은 건축 용지의 상태, 건물 짓는 상태인 게 전 개발 단계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가 무슨 단계? 우리는 신축 단계. 이때는요, 아직 건물 사용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물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은 가장 높이 나타나는 최고의 단계. 그러면 신축해서 이제 사용하면 건물의 가격이나 유용성은 감퇴하기 시작하죠.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로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에요. 근데 너무 건물 관리 잘하면요, 안정된 게 국면도 더 영장이 돼요. 관리 잘하면. 그리고 건물의 각종 설비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가 돼요. 그래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는 노후 단계인데, 이 단계는요, 개량 비용을 지출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지출 안 해요. 이때는 개량 비용을 지출하지 말고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 세워주는 게 좋고, 그러다가 이제 건물에 어떻게 돼요? 효용이 거의 없다, 쓸모가 없어지면은 철거를 해서 다시 뭘로? 건물 새로 짓자. 이런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 완전 폐물 단계로 가죠. 그래서 가끔 시험 지문에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상품의 흐름인데, 자, 소비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원하는 속성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공급을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마케팅을 둘러싼 환경은요,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기술적, 법률적, 행정적, 정치적 여러 환경이 많아요. 이런 환경은 거시적 환경이고, 미시적 환경으로서는 정부의 규제라든지 경쟁 회사, 업체라든지 여러분 공중이 미시적 환경인데, 이런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해요. 이런 통제가 불가능한 미시적, 거시적 환경을 분석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 뭐를 구성해야 된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마케팅 전략에서 우리는 출제를 또 우리가 하는 부분이 이쪽에서 출제하죠. 출제는 마케팅 전략에서. 자, 마케팅 전략에서 출제를 할 때는 우선 시장, 점유,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시장을 점유한다는 건 공급자입니다. 이거는 누구 차원? 공급자 중심 차원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마케팅의 중심이 되는 표적 시장 있죠.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인데, 이 표적 시장을 미리 선점하고, 그리고 또 이 틈새 시장을 점유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STP 전략과 그리고 우리 마케팅 믹스라고 해요. 마케팅 믹스. 이 믹스를 네 가지 P가 믹스, 혼합됐다. 믹스, 혼합된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STP 전략은 S가 뭐죠? 자, 전체 수요자 집단을 어떻게 해요? 뭐 소득이라든지 연령에 따라,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어요. 나누어서 이 세분된 시장에 판매되는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전체 수요자 집단을 뭘로 한다?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눈다. 시장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장 무슨 전략? 세분화 전략. 시장 세분화 전략.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요, 우리 아파트 분양 시장을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최근에 6.17 전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뭐 가점제가 강화됐죠. 추첨제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가점제가 강화되면요, 30대는요, 청약통장 가입을 하더라도 가점제 미달돼서요, 가점제 갖고는 이제 받기가 어렵다. 30대는 아파트 분양이 1% 정도도 못 받는다 얘기가 나와요. 40대도 많이 줄어든대, 대출 때문에. 결국 뭐다? 6.17은 현금 있는 분이 분양받는 시대로. 잘못됐죠, 그거는. 누가 많이 받아야 돼? 30, 40대가 많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투기 방지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예? 실수요자 분양. 그런데 예? 그래서 전략을 이게 시장 세분화했을 때 그 전략에 어떤 전략 들어가느냐, 이걸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단순히 투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심각한 거지.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하나 전렸어요. 뭐 40대를 선정했다. 그럼 그건 표적 시장이죠. 여러 개의 집단 중 하나를 정하는 건 뭐다? 표적 시장을 뭐 했어요?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타겟티를 정했다는 얘기죠. 하나. 목표를 정했다는 얘기죠. 표적 시장을 선정하죠.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에 가장 잘 일치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해요. 그 집단을 선정을 해서 그 집단에 어떤 제품 공급할 거냐, 그걸 정하는 것을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전략? 포지셔닝. 자, 여러분이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40대를 선정하면요, 거기에는 여러 공급 회사가 공급을 해요, 아파트를. 그래서 공급 경쟁 회사들이 많아요.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 회사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공급을 하느냐. 그래서 고객의 마음속에 자기 회사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이다. 차별화. 제품 컨셉, 개념을 잘 정해야 돼요. 경쟁 회사의 제품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느냐. 자, 이 전략을 우리는 STP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죠. 자, 마케팅 믹스는 우리는 플레이스, 여러분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하는 직접 유통 경로 전략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 우리는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한다든지 주택금융기관, 중개업소, 현 입주자 등을 매개체로 해서 분양하는 간접 유통 경로 전략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제품 설계죠. 3타입 형태의 뭐 평면 설계라든지 제품의 뭐죠? 구조, 혁신적인 내부 구조를 가진 아파트라든지 또 여러분이 뭐다? 부대 시설을 어떻게 되느냐? 지상에 주차장을 지하화시킨다든지 또 자연 친화적인 소규모 실개체나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부대시설 배치와 관련한 건 제품 전략. 그리고 분양 가격 정하는 뭐죠? 수익성과 관련이 있죠. 자, 여러분이 가격 전략. 자, 여러분 959에 평당 4천만 원 분양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여러분이 이 시장의 가격보다 싸게 분양 가격을 정하는 저가 전략이 있어요. 그때는 건설업체가 자금 회수를 빠르게 하고 구매력이 거기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매력이 높은 강남에는 평당 2천만 분양하면 안 되지. 거기 평당 4,500, 5천 분양해야지. 그런 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데는 뭐다? 예? 시장 분양 가격보다 높은 뭐다? 시장 가격보다 높은 분양가를 정하는 고가 전략을 수립을 해요. 강남 이런 데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지역은 뭐 했다? 뭐 강북 이런 데는 시장 가격과 비슷한 분양가를 정하는 시가 전략. 예? 전국의 모든 지역의 동일 평형수의 아파트의 분양가를 각계 정하는 단일 가격 전략도 있고 지역에 따라 동일 평형수의 아파트를 분양가를 달리 정하는 신축 가격 전략이 있어요. 이런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을 때 보면 층에 따라 또 남향 뭐 이런 방향에 따라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예? 그것도 신축 가격 전략. 자, 그리고 촉진하죠. 프로모션. 예?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 있는데 이 촉진 전략에는요. 대표적으로 광고가 있어요. 광고.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유료로 지불하고 불특정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에요. 광고도 있지만요. 또 신문기사, 뉴스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홍보도 있어요. 홍보. 자, 요즘 뉴스기사, 신문기사 하는데 자, 여러분이 요즘 공항 전년도, 작년 대비 공항 이용객 2%야. 면세점 망할까 안 망할까요? 망하지. 면세점 쟁탈전 벌어졌죠? 대기업 간의 면세점 쟁탈전 벌어졌잖아요. 그거 받은 사람 다 망했어. 뭐 팔려야 되지. 그 직원도 다 자르고 난리지 면세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내년까지 간다 하는 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면세점 이거 판매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판매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니까. 근데 전 세계 각국에서 면세점 안 팔린 게 전부 한국에 들어왔어. 그래서 한국은 잘 팔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관세청에서 관세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면세점에서 안 된다니까 관세청에서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판매하는데 시장 백화점 가격의 50% 판매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제 보니까 하루 줄 서서 기다리대. 50% 판매한다니? 줄 서서 기다려. 그 줄도 본인이 못 썼잖아. 그러니까 얼마? 7만 원 주고
사. 7만 주고 하루 기다리라고. 표. 예,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몇 명 제품에 한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홍보가 약간 했더니 날란 거야. 뭐를 통해서?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 무료로. 자, 그런데 또 보험 설계사나 방문 판매를 통해서 강한 설득을 통해서 판매는 이건 인적 판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경품을 제공하는 게 있죠. 이런 것은 뭐 판매, 소비자 판매 촉진 수단 뭐 이런 거 많이 팔수록 판매원에게 인센티브 준다. 이것은 어떻게 돼? 판매원 촉진 수단, 뭐 이런 판매 촉진 이런 것은 전부 촉진 전략에 속한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하는 것을 마케팅 미친다. P가 몇 개? 4개인데 여기서 포지션도 P인데 이 P는 여기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주의하시오. 자, 그리고 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고객점.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고객 점유는 누구? 고객이니까 소비자. 이거는 소비자 중심의 전략. 그래서 여기는 아이다의 원리가 나와요. 아이다. 상품 구매 의사 결정. 여러분 상품을 구매하는데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순서예요. 앞에 A는 뭐죠? 고객의 주목을 끌어야 돼, 먼저. 그런 다음, 인터리스트는 관심을 일으킨 다음, 상품을 사고자 하는 뭐를 일으켜야 돼? 욕망을 일으켜서 그 욕망을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죠.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아이다의 원리.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죠? 상품 구매 의사결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무슨 측면?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마련해서 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 강도 등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여기는 항상 심리가 들어가요. 심리 변화의 몇 단계? AIDI 4단계가 나오고 있다. 자, 관계, 마케팅 전략.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일회적인 거래가 아닌 뭐죠? 장기적이고 지속적, 일회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뭐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는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 브랜드. 자,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쪽에서 또 한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되는 부분. 그래서 개발 2문제, 관리 하나, 마케팅 하나. 4문제. 여기서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오늘 배우셨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니츠도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6문제 정도 나오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 맞춰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여러분 151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자, 평가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치를 추계하는 작업이 감정평가인데, 그럼 시험 문제는 감정평가의 분류가 가끔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감정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감정평가의 주체인데, 여러분 독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건요, 국가가 평가합니다. 즉, 감정평가의 주체가 누구? 공적 기관인 경우가 돼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평가하는 게 아니죠. 누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죠.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감정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 공인평가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성이 있으면은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경매 물건, 예? 법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는데 이게 공매 물건.
또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감정평가 의뢰인은 반드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필수적 평가입니다. 근데 임의적 평가는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뢰인 자유로운, 감정평가 의뢰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행하는 평가. 자, 여러분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고 싶다. 여러분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이때 대출 물건 평가하는 것은 뭐다? 임의적 평가. 자, 그 두 개 용어는 좀 알아두시고, 자, 시험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 오시면은 감정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현재 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점유, 불법 점유되느냐 안 되느냐, 점유, 제한물건 부착 등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는 뭐다? 현황평가가 나오는데, 자, 현황평가는 거기 뭐가 나오죠?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가 현황기준 원칙이에요. 여러분 거의 제6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황 기준 원칙이다. 현황 기준 원칙에 거기 보면은 우리가 1항, 2항인데 1항이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를 또 한번 했었죠. 자, 거기에 한번 볼까요? 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입니다.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및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또 공사법상 이렇게 출제합니다. 공사법상이 아닙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 1항이고 2항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세 가지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 조문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조문들이 가끔 출제를 합니다. 요 6조 1, 2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에 거기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가 나와요. 작년에 또 출제 또 했어요. 자,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라나. 자, 그럼 1항이 뭐죠?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개별로 하여는 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개별 물건 원칙이 1항이죠. 그럼 시험 문제는 1항을 안 내요. 2항, 3항, 4항을 내지. 작년은 2항, 3항을 냈죠. 2항은 뭐죠? 일괄. 둘 이상이 나오죠. 자, 둘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이름 토지, 건물 이런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 함께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뗄려 뗄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괄평가가 나와요. 자, 3항은 구분평가입니다. 3항은 구분평가. 요거는 뭐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으면은 이 도로에 1필이 토지 하나가 있는데 하나의 물건인데 문제는 도로의 전면은 뭘로? 상업용으로, 후면은 뭘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은 상업용이 비싸요. 가치가 다를 때는 상업용, 주거용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무슨 평가? 부분평가. 요건 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무슨 평가? 부분평가. 자, 예를 들어서 얘기죠.
자, 일필이 토지인데 이것은 여기서 도시 계획 시설에 접촉됐다. 뭐 여러분 뭐 도로라든지 도시 계획 시설에 접촉이 되면 이것은 뭐를 해야 된다. 수용을 해야 돼. 그러면 수용 시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는 뭐를 기준? 평가를 할 때는 이 전체, 일체로 이용되는 이 전체를 기준해서 요 일부분을 평가해서 부분 평가고, 요거는 전체 기준 아니에요. 구분은 전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요것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요건 전체를 기준해서 일부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달라요. 자, 우선 여러분이 그 7조 우리 법조문 중요합니다. 법조문 중요한데 그 법조문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이양 사망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사망 사항 법조문이 나오니까 법조문을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6조, 7조 법조문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중요해요. 법조문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의 가치이론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기출문제.